석기시대부터 중세시대, 현대사까지.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르치는 석중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산업혁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국주의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교과서로는 166쪽입니다. 먼저 제국주의의 의미와 그 등장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어떤 역사학자는 제국의 시대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서양 열강이 제국주의적인 팽창을 하던 시대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국주의는요,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운 서양 열강이 식민지를 넓히기 위해서 대외 팽창을 시도하던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제국주의는요,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단순히 영토를 침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득을 얻어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19세기 초에 이제 세계의 4분의 1이 서양 열강의 지배하에 들어갔고요. 20세기 초에는 세계의 4분의 3 이상이 서양 열강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서양 열강이 엄청나게 식민지를 차지하고 또한 서로 영향력을 키우려고 경쟁을 했던 것이죠. 이 제국주의가 등장했던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먼저 경제적 배경에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값싼 원료 공급지 그리고 제품의 판매 시장을 찾기 위해 식민지를 넓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석탄 대신 석유와 전기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중화학 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한 2차 산업혁명 이후부터는요, 이제 국내 잉여 자본의 투자처를 찾기 위해 식민지를 개척하는 사례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은요, 이제 자본주의 발전의 당연한 결과로서 이 제국주의를 이야기했는데요. 이후에 제국주의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고 많은 이론이 있었지만 대체로 정치적, 사상적 요인보다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적 배경인데요. 서양의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력 균형,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얼마만큼 식민지를 얻게 되면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도 그만큼의 식민지를 얻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경쟁적으로 식민지 획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사회 갈등이 심해지자 국민들의 관심을 국외로 돌리기 위해 식민지 개척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19세기에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이제 강화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국주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많이 가진 제국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사람들이 애국심을 갖도록 해서 사회적인 갈등에 잠시 마음이 멀어지고 둔감해지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상적 배경인데요. 인종적으로 백인이 황인과 흑인보다 우월하다라고 여긴 인종주의는요, 미개한 비서양인을 백인들이 문명화시켜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안겨주었고요. 그래서 키플링이라는 사람은 백인의 짐이라는 시를 써서 비서양인을 문명화시키는 것이 백인의 의무이다 라고 도덕적 의무감으로 식민 제국을 넓히는 제국주의를 포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백인들이 제일 진화한 인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민족들을 낮게 여겼는데요.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게 러시아가 패배했을 때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을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사회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펼치는데요. 우수한 인종만이 생존하고 열등한 인종은 도태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론을 사회적으로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그리고 아시아 식민 지배인데요. 서양 열강 각 국가들이 어떻게 식민 지배를 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서양 열강들이 지배했던 지역들이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요.
회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중국과 중남미 그리고 서아시아 일부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들이 서양 열강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회색으로 칠해진 지역들이 서양 열강으로부터 자유로웠는가?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서양 열강의 정치적인 영향 속에서 또한 경제적인 영향 속에서 영토적인 침략을 면했을 뿐이고 경제적으로는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마찬가지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영국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영국은 토착민 협력자에게 통치를 위임하는 간접 통치, 간접 지배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종단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초창기에 해안지대 위주로 식민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내륙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이후 탐험가들이 아프리카의 내륙을 탐험하고 또 여러 자원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서양 열강들의 침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영국도 이제 아프리카 침입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데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남쪽의 케이프타운까지 이렇게 쭉 연결하고자 했던 것이 종단 정책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인도를 지배했는데요. 영국과 비슷한 시기에 인도에 진출했던 프랑스를 물리치고 간접 지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이 되면 인도의 대부분의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또 그 무렵 세포위 항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간접 지배에서 직접 지배로 전환하고 영국 왕이 인도의 황제를 겸하는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영국은 인도의 민족적, 지역적, 종교적 갈등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확대했는데요. 그 갈등의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남아서 인도가 독립할 때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은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식민지를 만들고 미얀마를 차지해 인도에 병합시켰고요. 말레이시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지도를 보면 이제 영국이 차지했던 식민지들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세계 곳곳에 이제 영국의 식민지가 있어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제국주의 정책은요, 공화주의 전통을 식민지에 이식해서 토착민을 프랑스 시민으로 만드는 동화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지배할 때 프랑스식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프랑스식으로 사람들을 개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에서 횡단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서아프리카를 기점으로 아프리카를 동서로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정책이 영국의 종단 정책과 충돌하게 되는데요. 프랑스는 이 충돌 당시에 국내의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했기 때문에 영국에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이제 프랑스가 영국에게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는 아시아에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일대를 차지했고요. 그 지역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하고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이 지도에서 이제 파란 색깔로 칠해진 지역이 프랑스가 식민 통치를 했던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제 신항로 개척 이후에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를 몰아내고 이제 해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의 해상권 장악은 얼마 안가 영국에게 그 주도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화했는데요. 미국은 식민지 쟁탈에 꽤 늦게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게 독립할 때 북아메리카의 동쪽만을 영토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서쪽으로 넓히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식민지를 많이 넓혔기 때문에 미국이 끼어들 자리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파냐와 전쟁에서 이제 미국이 승리하면서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던 필리핀과 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적 지배 아래에 들어갈 때
그것을 피한 국가들도 있었는데요. 에티오피아라든가 태국 같은 나라들은 독립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인데요. 서양 열강의 식민 지배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남긴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제국주의의 의미와 배경, 그리고 서양 열강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